고종은 지난 그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러시아하고 뭐 수교한 것까지는 뭐 어떡하겠습니까? 러시아하고 수교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수교를 한 다음에 제1차 조로밀약, 제2차 조로밀약을 통해 가지고 러시아하고 무슨 뭐 조로 연합군을 만드느니 뭐니 뭐 이런 걸 추진하다가 영국한테 들켜가지고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을 해가지고 난리가 났던 거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퇴위당할 뻔 하기까지 한 고종인데 그때서부터 10년 후에 일본이 이 요동반도를 반환하는 이 모습을 보고 또다시 고종을 한반도에 끌어들이면서 평지풍파가 일어나는 것이죠. 세계 패권 구도에서 패권국이 패권 도전국하고 지금 맞서가지고 패권 도전국이 자꾸 한반도로 밀려내려는 것을 패권국이 지금 막고 있는 구도인데 이 구도에서 우리가 패권국 편에 서야 뭐래도 그래도 뭐 국가 존립이라도 이게 찾아낼 수 있을 텐데 패권에 도전하는 쪽에 서가지고 패권국에 맞서려고 했으니 힘없는 이 조선이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을미사변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조선의 외교적인 그 실패가 낳은 귀결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일본대로 우리가 청일전쟁을 해가지고 조선을 보호국하려고 했는데 조선을 보호국하려고 하다가 막판에 이게 야오동반도를 반환하고 이러는 그 혼란의 와중에 고종과 민비가 재빨리 또 러시아를 끌어들여 가지고 이 다 잡았던 이 물고기를 놓치고 난 다음에 허탈감, 고기를 놓친 거 뭐 이런 정도의 허탈감이라면 뭐 또 잡으면 되니까. 그런데 지금 일본 입장에서 러시아를 막지 못하면 일본은 이 러시아에서 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안보적인 위기감이 개입이 될 때는 이건 다른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게 한마디로 이 고종 부부는 영국과 러시아의 이 그레이트 게임이라는 큰 이 판이 전지구적으로 막 굉음을 내면서 움직이고 있는 이 큰 판의 움직임을 이해할 수 있는 국제적인 안목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자기네들의 어떤 독단적인 왕권을 보호한다고 하는 정말 이 단말마적인 이런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러시아를 끌어들임으로 인해서 영국군의 거문도 점령의 버금가는 또 다른 회오리를 한반도에 몰고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어떤 시기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러시아는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지금 이제 막 구상을 해서 막 돈도 막 이 프랑스로부터 빌려와가지고 이제 막 설계를 해가지고 막 이제 그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단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러시아 입장에서는 한반도는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완성이 될 때까지 일본이 그냥 잡아먹지만 않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그냥 뭐 느슨한 뭐 우리가 가가지고 뭐 군대를 보내서까지 얘네들을 보호해줘야 될 아무런 필요가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미국은 자기네들의 국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은 어느 나라하고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정립을 하냐면은 이 나라하고 이 나라가 우리의 물건을 얼마치를 사주느냐, 얼마치를 사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나라에다가 파견하는 이 그 대표의 직함을 어느 나라는 영사를 보내고 어느 나라는 총영사를 보내고 어느 나라는 공사를 보내고 이 등급이 다릅니다. 아니 조선이라는 나라가 너무나 가난하니까 미국 물건을 사줄 수 있는 구매력이 없는 거예요.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제품이라는 거는 그 당시에 미국이 가장 왕성한 수출품으로 여기고 있었던 건 석유였습니다. 조선에 무슨 산업이 발달해야 석유를 사죠. 그냥 뭐 등잔불이나 켜고 하는데 뭐 아주 소량의 그 석유를 사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 조선의 나라는 구매력이 제로인 나라.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 영국 총영사의 보고서에 의하면은 조선은 와보니까 착취할 것조차 없이 가난한 나라. 그러니 미국이 뭐하러 이 나라를 위해서 수고를 해요. 그러니까 미국도 관심 없고 러시아도 관심은 없지만 일본이 먹으면 안 되니까 눈을 부릅뜨고 있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고종이 그냥 뭐 러시아가 나 도와준다 그러니까 덥석덥석 끌어들이다가 이제 일본한테 이 대치기를 당한 것이죠. 이게 특히 요 손탁이라는 여자, 이 손탁이라는 여자는 이 구한말에 조선에 와서 조선에서 활동했던 외국인 중에 아주 상당히 그 심각한 여성입니다. 왜 심각하냐? 그 당시에 조선에서 활동한 사람 중에서 가장 오랜 동안 그 주재하면서 활동했던 사람이 알렌이라는 사람입니다. 알렌은 처음에 그 선교사로 왔다가 이 알렌이라는 사람도 아주 정치적 야망이 큰 사람이라 나중에 이제 주한미국 공사까지 돼요. 근데 이 사람보다 더 오랜 기간을 조선에서 살면서 조선의 왕실로 파고 들어가 가지고 조선 왕실에 이 촉탁으로 고용이 돼 가지고 고종의 이 연회를 담당하고 서양 사람들이 오면 서양 사람들 요리를 접대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나중에 일본에서 나온 그 일본 그 외교관, 이 일본 공사관 기록 이런 걸 보니까 고종이 외국 사람들을 구워 삶을 때 비자금을 손탁을 통해서 제공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요즘에 흔히 무슨 반일 민족 신문이라고 하는 대한매일 신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국인 베델이라는 사람이 운영을 했던 신문이에요. 이 영국인 베델도 아주 정체불명의 인간입니다. 이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 대한매일 신문을 통해 가지고 일본을 비판하는 기사를 썼다고 그래서 요즘에 한국의 언론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야, 이거 정말 우리 민족을 위해서 훌륭한 일을 한 이 신문이다. 베델은 정말 한국을 위해서 수고를 맡기지 않은 사람이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고종이 이 손탁이라는 여자를 통해 가지고 베델한테 비자금을 제공하고 야, 일본 씹는 기사 좀 써. 그럼 돈 받고 써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손탁은 거의 이 러시아의 이 간첩일 가능성이 저는 한 99% 된다고 보는데 제가 이게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는 이 여자가 간첩이다라는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사료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보다 좀 일찍 온 그 멜렌도르프라는 그 독일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멜렌도르프는 간첩이다라고 그 방송에서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독일 외무성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사실이 자기 부인이 쓴 그 일기에 나오거든요. 아, 우리 남편이 몇 월 며칠 날 주한 독일 영사 누구로부터 독일 정부를 위해서 일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남편이 굉장히 좋아했다. 이런 그 대목이 나와요. 근데 하여간 이 여성은 그 주한 러시아 공사 베베르가 데리고 온 여성인 거는 맞고, 그리고 조선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은 그래도 이 사람이 태어난 것은 어디고 공부는 어디서 했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인적사항이 나오는데 이 여자는 도대체 어디 출신인지도 모르고 어디서 뭐 하던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조선에 와가지고 왕실로 들어가서 이런 일을 해요. 그래가지고 일본 그 공사관 기록에 의하면은 손탁이라는 여자가 뒤에서 배후 조종을 해가지고 제1차 조로밀약, 2차 조로밀약, 하여간 러시아하고 관련된 거의 모든 외교적인 이 문제는 이 여자가 다 뒤에서 조종을 했다. 이렇게 나와요. 유추해서 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여자가 고종 옆에 앉아가지고 지금 빨리 러시아한테 손잡고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러시아구에서 당신 왕권을 강화해야 돼. 이러니까 이제 거기 휙 넘어가가지고 러시아하고 짝짝꿍을 하다가 영국한테 뒤통수를 얻어맞은 거죠, 이게. 또 이 베베르 공사라는 사람도 부임할 때 본국 정부로부터 이러한 그 특별 미션을 받고 옵니다. 러시아에 대한 조선 정부의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서 국왕과 왕비와 친분 관계를 형성하고 외교관으로서 모든 품위 있는 행동을 다 보여라. 그래서 이 베베르 이런 사람들, 베베르의 부인이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고종과 민비를 완전히 구워 삶아가지고 이 조선 왕실을 러시아판으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결국은 그런 일들이 을미사변을 일어나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한 것이죠. 특히 이 그 개국기원절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개국기원절 사건 때 그동안에 이 친일적인 행보를 보였던 모든 관리들을 전부 다 내쫓고 러시아 편을 드는 모든 사람들을 다 앞세워가지고 개국기원절 행사를 치렀다. 이때서부터 이제 러시아 세력이 조선의 핵심부에 진입을 해서 일본 세력을 몰아내기 시작했다. 이게 유명한 사건인데 이 개국기원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 이전까지, 그러니까 1895년에 이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해서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기 이전까지 조선은 중국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독립국이 아니에요. 속국이었어요. 그런데 시모노세키 조약에 의해서 조선은 자주 독립국임을 중국이 이제 승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 우리는 자주 독립국이야. 우리는 청나라부터 독립을 했어. 독립을 했으니까 명실상부한 조선왕조 이 독립을 그 기념하는 의미에서 이제부터 우리는 이 날을 개국기원절이라고 해서 이 나라를 이제 공휴일로 만들자. 요즘 대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요. 저 서대문에 있는 독립문, 이 독립문이 일본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만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중국으로부터 독립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게 독립문 아니에요? 독립문이 서 있던 자리가 뭡니까? 과거에 청나라 사신들이 와서 청나라 사신을 가서 막기 위해서 만든 모화관이 있던 자리죠. 그 모화관을 헐고 독립 그 문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청나라로부터 독립인데 요즘 우리 학생들은 일본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독립문을 만든 걸로 이렇게 얘기하는, 이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독립은 1895년에 일본이 청나라로부터 청나라를 내쫓아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주 독립을 한 것이다. 예. 이제 이런 행사를 할 때 일본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다 제거되고 청나라, 러시아를 따르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서 이제 명실상부한 친러적인 나라가 되기 시작을 했다. 그 러시아를 추종하는 사람 중에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이 이범진이라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완전히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러시아판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 입장에서 보면 진짜 이제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죠. 아니, 자기네들은 그렇게 말이야 군대를 막 보내가지고 수많은 군인들 막 목숨을 다 희생시켜가면서 청일전쟁 일으켜가지고 중국을 내쫓고 조선을 보호국하려고 했는데, 아니, 잠시 뭐 전쟁을 끝내게 하는 와중에 조금 욕심을 내다가 되치기를 당해가지고 조선이 러시아판으로 변했으니 이 일본 사람들 심정이 어떻겠어요. 친일 관료들을 전부 해임하고 뭐 국왕 왕비파 인물로 교체하는데 국왕 왕비파 인물이 누구냐면 친러 인사들이었다는 사실. 그 친러 인사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이범진이었다는 사실. 육일준 같은 사람은 아주 친일적인 일본을 추종하는 개화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육일준이라면 러시아를 대표하는 인물은 바로 이 이범준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육일준을 내쫓고 이범진을 등장시켰다는 것은 조선이 친러 세상으로 변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것이. 그래서 이때서부터 이제 민비와 고종의 이 외교적인 행보를 인아거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아는 뭐냐?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거일, 일본을 물리친다.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일본을 물리치는 이 정책이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일본이 안 되겠구나. 우리도 이 조선이라는 나라의 우리 국가적인 의지가 무엇인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자. 그 직접적으로 보여주려고 보니까 뒷조사를 다 해보니까 러시아를 지금 조선으로 끌어들이는 핵심 몸통이 고종이 아니라 민비라는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민비를 제거한다. 어떻게 제거하느냐? 이게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건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미국과 러시아가 조선에서 발을
적당히 이게 그 들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적당히 들이고 있는 이 모습을 고종과 민비는 아,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힘을 빌려가지고 일본을 물리치는 거의를 한다라고 하는 이 구상 자체가 바로 착각과 환상의 외교였다는 것입니다. 자, 1895년에 시모노세키 강화조약을 체결할 때까지만 해도 일본은 막 그야말로 환호에 들떴었는데 갑자기 막 삼국 간섭에 의해 가지고 요동반도를 반환하고 막 그 일본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막 승리의 그 환호감이 일시에 사라져 버리고 조선이 러시아판으로 막 변해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조선이 이제 아주 막 걷잡을 수 없는 일본이 조선 정책에 대해서 이제 갈팡질팡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선을 포기해야 되나? 아, 조선을 포기하면 우리가 청일전쟁을 왜 했지? 아, 그렇다면 지금 아무 수단도 없는데 그러면 조선을 뭘 어떻게 하지? 막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막 이제 아주 혼란스러운. 그래서 일본의 그 자유신문 같은 데서는 일본은 이제 조선은 그 다 끝났다. 저건 이제 이미 러시아의 그 영향력으로 넘어갔으니까 한반도를 조선의 보호국화를 포기하고 한반도에서 퇴각을 해가지고 더 이상 이제 신경도 쓰지 마라. 이렇게 주장하는 언론들이 있었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아,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 승리한 전쟁인데 이 전쟁의 이 의지를 우리가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 막 비상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 정부는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쩔쩔매고 있는 와중에 안 되겠다. 손을 빼는 게 어떻겠냐, 뭐 이러니까 조선에 와 있던 일본 낭인 그룹들이 아니 세상에 이 일본 정부가 말이야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 어? 조선반도에서 말이야 전쟁을 해가지고 이 중국을 물리쳤더니 러시아를 불러들여가지고 말이야 이런 꼴이나 당하고 당신들 막 똑바로 안 할 거야, 뭐 이렇게 나오니까 막 일본 정부도 이러려고 했다가 저렇게 하기도 이 혼란의 와중에 이 이노우에 가오루라는 이 사람이 현직 장관을 조선을 보호국화하기 위해서 국장급이 나가는 이 공사로 강등시켜가지고 조선에 보냈는데 이 이노우에 가오루가 추진한 조선 보호국화 정책이 이제 실패를 하니까 이 사람을 더 이상 조선의 공사로 두기는 뭐하고 그래서 이제 공사를 교체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공사를 교체하기로 합니다. 그 다음으로 보낸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유명한 미우라 고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일본 외무성에서도 아, 이 기회에 골치 아프니까 손을 떼자. 우리가요 흔히 얘기하기를 뭐 일본은 뭐 개항서부터 호시탐탐 한반도를 뭐 어떻게 하기 위해서 막 뭐 침략의 야욕을 뭐 하고 막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적어도 1905년 러일 전쟁이 끝나기 이전까지 일본은 조선을 뭐 자기네 그 영토로 뭐 만든다든지 뭐 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하려고 한 그런 증거물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때도 일본 외무성은 손 털고 끝내자. 하지만 군부가 이제 문제였죠. 군부는 아니 우리가 전쟁을 해서 말이야 요동반도도 뺐고 뭐 대만도 뺐고 조선도 보호국하려고 했는데 니네가 외교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잖아. 군부는 그 반대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되느냐 이걸. 이 와중에 일본 군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뭐냐면은 지금 이 일본을 모욕시킨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려면 약 10년 정도 우리가 전쟁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전쟁 준비를 하는 동안 만주에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통신선이다. 이때로 얘기하면 전신선이다. 이 조선에 있는 이 전신선을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된다.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조선 정부를 겁을 주거나 조선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 조선 전신선을 돈을 주고 사거나 이렇게 해서 이 전신선을 확보해야 된다. 그러자면은 일본 군부의 이 입장을 잘 알고 있는 군 출신을 조선 공사로 보내는 게 낫겠다. 그래서 조선 공사로 바로 이노우에 가오루를 내보내고
나중에 이제 민비 시의 이 몸통이 되는 미우라 고로라는 사람을, 이 사람은 일본 육군 중장 출신입니다. 고르고 골라가지고 이 사람이 가가지고 이 조선 전신선을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영향권에 두기 위해서 미우라가 노력을 하겠지 하고 보냈는데, 미우라가 가서 보니까 개판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우라가 야, 이 우리의 의지를 확고하게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러시아를 지금 조선으로 끌어들인 몸통이 누구야? 민비다. 민비 시해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일본이 아주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아무리 뭐 정말 하찮은 나라라고 하더라도 그 나라 군대와 경찰과 이 깡패들을 왕궁으로 보내가지고 그 나라 왕비를 시해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사실 의미사변은 일본 입장에서 봐도 이건 뭐 변명의 여지가 없는 폭거입니다. 그런데 그 폭거를 지탄하기 앞서서 이 폭거가 왜 하필이면 그 시기에 일본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는 그 시각을 우리가 추적해 가보면, 결국은 일본이 조선을 보국하려고 하는 그 실패에서 오는 상실감을 어떤 식으로든지 표출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구나 하는 이 외교적인 원인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을미사변이 이제 진행되는 과정,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진짜 을미 시해 당일날 어느 누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이 시해를 했는지 하는 부분들을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